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인사이트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소비자 물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10월 소비자 물가가 7.9%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그 정도거나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오히려 같습니다. 더 높다. 예. 7.9보다 높은 8% 아닙니까? 뭐 8% 전후 정도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많을 때는 9%까지 넘었다가 예. 지금은 8% 초반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8% 아래로 떨어져서 7%대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사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물가 정점을 지나더라도 향후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대만큼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산에 올랐더니 정상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고원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상당 기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예상대로라면 어쨌든 간에 9월 CPI보다는 10월이 조금 더 상승폭이 둔화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연준의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에 근거가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연준이 느끼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국제금융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몇 가지 레벨들이 있는데 가령 5%대, 3%대 이러한 기준들이 사실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길게 보면은 미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가 2%이기 때문에 예. 그 가까이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3% 아래로 떨어져서 2%대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관심사입니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5% 아래로까지 내년에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3% 아래로까지 낮아지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현상이 내년뿐만이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사실은 미국은 제조보다는 소비 중심 국가고 예. 그리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중심 그렇죠. 국가죠. 근데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최근 미국 물가 상승의 특징이 제품이나 내구재와 같은 품목들의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거나 물가 상승에서의 기여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반면에 서비스, 외식, 여행 이런 쪽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예. 전체 물가 상승률 안에서의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품목들의 특징이 가격 조정 주기가 길고 한 번 오르면 떨어지기 어려운 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 물가 상승률 지표의 특징이 전반적인 CPI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어나 근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 않고 예. 계속해서 오히려 더 올라오면서 올라가죠. 아래서 예. 밑바닥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빨리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 연준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년 이후부터는 경기 침체를 통화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더 중시하는 그런 통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물가는 이제 서서히 둔화될 거라는 거는 이제 상수로 놓고 네. 이제 오히려 경기 쪽을 변수로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환율이 어쨌든 간에 두 달여 만에 한 1,370원 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뭐 1,360원대까지 내려왔다 오늘 조금 반등하는 듯한 모양새인데 이런 환율 하락세는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환율을 예상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기를 달러화 강세가 예상이 된다. 뒤집으면은 그 반대쪽에 있는 주요 통화들의 전반적인 약세, 예. 그 가운데에서 원화의 약세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특히 뭐 그동안에 출연하면서는 상단이 열려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네. 드려왔고 그렇다 보니까는 1,400원대 중반까지도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1,500원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난 한두 달 동안 저희가 경험했던 환율의 움직임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에서도 예상보다도 원화 환율이 좀 가파르게 빨리 올랐던 측면이 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다소 조정되는 국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와 강세 분위기가 바뀔 만한 요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가령 미국 통화 정책의 변화라던가 우리나라 뭐 경상수지나 무역수지의 큰 폭의 변화라던가 또는 외국인 자금의 흐름의 변화라던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달러와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하는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시소와 같지 않습니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이게 상대평가 점수이기 때문에 정말 한쪽 변수만 얘기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최근에 또 우리 시장에서 좀 상당히 우려를 낳았던 게 특히 채권 시장에서 이 회사채 시장 위축 아니겠습니까? 그 아울러서 이제 회사채가 막히니까 기업 대출이 또 상당히 크게 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자금 경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문제의 출발점이자 진앙지는 부동산 섹터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이 됐지만 역시 은행권보다는 비은행권, 비은행권 중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던 중소형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 내지는 자금 시장의 불안정한 양상은 비은행권, 중소형 증권사로부터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한국은행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금 시장 여건이 안 좋아지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불안감이 전반적인 기업 자금 조달 시장까지도 확산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신용평가사들의 신용 등급 그레이드에 대해서 시장이 믿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고 지표에는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회사채 발행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은 기업들이 노크를 하다가 발행 시기를 미루거나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채 발행보다는 은행 대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예. 있고 은행 대출은 급증하고 있는데 뭐 지금 시장 상황보다는 회사채 금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사모를 통한 자본 조달이라던가 네. OTC를 통한 자본 조달 같은 쪽에서는 이런 공식적인 지표 금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리에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용이라는 것이 한번 이게 쌓기는 정말 어려운데 한번 무너지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표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뭔가 불안한 느낌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계속 오늘 뭐 정부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착륙을 없게 하겠다 그랬지만은 과연 그 말처럼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이 뭔가 다 불안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회사채 경색 같은 유동성위기가 내년에 대규모로 올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지금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 차원에서 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요한 변수는 실제로 유동성 위기 설이 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금융회사가 현실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봄에는 유동성이라던가 자금을 단기간에 빠르게 공급을 해서 그것을 좀 미연에 막은 측면이 있었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도 정책 당국이 카드를 너무 아끼기보다는 이렇게 문제가 현실화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조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도리어 더 효과적이고 오히려 투입되는 더 크게 피해 입은 다음에 메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적게 비용도 들 수 있겠죠. 투입되는 자금을 줄이고 도리어 카드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경상수지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어요. 9월달 엊그저께 나온 거는 뭐 흑자가 16억 달러, 간신히 적자를 면한 수준인데 이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불황형 흑자라고 한다면 수입이 줄어서 이게 흑자가 나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수출이 부진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뭐 일시적으로 뭐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거나 무역수지가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우리가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수입해야 되는 에너지나 곡물, 광물 가격 같은 것들이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환율도 불리하고 환율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늘어난 효과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그렇죠. 대중 수출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조짐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악화된 무역 수지 상황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경상수지는 예전과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본원 소득 수지,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배당이나 이자 같은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흑자로 돌아서서 그게 지금 경상수지 쪽에 상당히 도움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가고 있고 뭐 그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경상수지 흑자는 소폭에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수지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수출 부진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우리가 당연시했던 명제가 이제 좀 흔들리는 것 같고 뭔가 그 우리 경제의 수출이나 내수 이런 전체적인 구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중 수출 부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발목을 오랫동안 잡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중 수출과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중국에 수출을 하는 많은 주요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인가가 사실은 중요할 거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한 봉쇄라던가 중국의 내수 경기 둔화로 인한 중국의 자체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의 문제인가 이런 것이 사실은 중요하겠죠.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5월을 전후로 해서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수입 예. 수요가 위축되었던 시기 이후에도 사실 지금 대중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미국이나 대만과 같은 여타국들과 비교를 해볼 때 우리의 수출 둔화폭이 더 큽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중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의 전반적인 문제 내지는 중국의 경기 흐름 또는 코로나와 관련된 일시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이나 어떤 공급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더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은행이 당초 연간 370억 달러 경상 흑자를 전망을 했는데 뭐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경기 경착륙까지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빠른 시간 안에 큰 폭으로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하게 달러와 강세 요인들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도 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대외적인 요인들과 더불어서 한국 국내적인 요인 그래서 수출 경쟁력 약화라던가 또는 무역 수지의 둔화라던가 국내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해 특히 우리 경제를 지탱해줬던 게 수출인데 수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인플레라던가 금리 인상 때문에 내수 소비도 기대만큼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 투자도 늘기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건설 투자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여줄 만한 뚜렷한 부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 지출인데요. 정부 지출과 관련된 정책 기조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세금을 덜 거두고 감세를 통해서 민간 부문의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덜 거둔 세금 때문에 재정 지출도 확장적으로 늘리기 쉽지 네.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 종합해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정책 스탠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정부의 기대와 바램처럼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가 살아나면서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특히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일 만한 뚜렷한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서 네. 저희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중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대 중반, 뭐 1%대 중반이나 뭐 2%대 초반이나 사실 저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이런 어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 중간선거 결과 이렇게 뭐 아직 결과가 최종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하원에 다수당이 되고 이런 변화 속에서 IRA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 특히 기업들이 느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하게는 뭐 앞서 뭐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몇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우리 산업과 관련해서는 뭐 IRA와 같은 쪽에 있어서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것은 결국은 민주당 행정부의 정책 성향상 재정 지출 확대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인플레를 좀 덜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는 미 연준이 독립적인 기구이긴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초 우려보다는 금리를 덜 올릴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기대감이 지금 금융시장에 일부 있는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뭐 미조정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군요. 자, 오늘 경제 전반에 대해서 아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